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32, 조금은 늦은 나이에 남편 성진 씨를 만나 분홍빛 꿈을 꾸며 시집을 왔을 때만 해도 제 앞날에 이런 먹구름이 끼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세상 둘도 없는 효자이자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그가 가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제가 감당하기 힘든 가시 돋친 존재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저보다 3년 먼저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된 손윗동서, 형님입니다. 형님은 저보다 4살 위였는데 처음 인사드리던 날부터 저를 대하는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시댁 거실에 처음 발을 들여놓던 날, 저는 정성껏 준비한 과일 바구니와 한우 세트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섰죠. 시어머니는 어이구 은수야. 무거운 걸 뭘 이렇게 잔뜩 들고 왔니라며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소파에 모델처럼 다리를 꼬고 앉아 잡지를 넘기던 형님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은 참 실속이 없어요. 이런 보여주기식 선물보다는 현금이 최고인데. 동서, 보아하니 곱게 자란 모양인데. 우리 집안이 겉보기엔 편해 보여도 위아래 질서가 아주 엄격해. 내가 동서 들어오기 전까지 3년을 혼자 이 집안 뒤치다꺼리 다 했으니 이제부터는 동서가 내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할 거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것이 형님과 저의 첫 대화였습니다. 그림자. 그 단어가 주는 서늘함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형님의 텃세는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덫처럼 저를 조여왔습니다. 결혼 후 첫 주말,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점심 식사 자리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솜씨를 보여드리고자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을 보고 갈비찜과 각종 나물을 준비해 갔습니다.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바쁘게 움직이는 저를 보며 형님은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동서, 갈비찜에 밤을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우리 어머니는 밤 씹히는 거 싫어하셔. 그리고 나물은 또 왜 이렇게 짜게 무쳐? 아유, 친정에서 살림 안 가르쳤어. 이래서 공부만 많이 한 애들은 손끝이 야무지지 못하다니까. 비켜봐. 내가 다시 간 볼 테니까. 형님은 제가 정성껏 무친 나물에 물을 붓고 간장을 더 넣으며 제 정성을 순식간에 쓰레기로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어머니, 은수 동서가 처음이라 서툴러서 제가 좀 도와주고 있어요. 기특하죠? 라며 여우 같은 연기를 펼쳤습니다. 저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이제 막 들어온 새댁이 분란을 일으킬까봐 꼭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의 텃세가 극에 달했던 건 결혼 후 처음 맞이한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활동하기 편하면서도 예의를 갖춘 개량 한복을 입고 시댁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형님은 대놓고 비웃음을 흘리더군요. 어머, 동서. 오늘 일하러 온 거야? 패션쇼 하러 온 거야? 나는 일부러 고생할 거 생각해서 낡은 티셔츠에 면바지 입고 왔는데. 어휴, 눈치가 없는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 모르겠네. 그 비싼 옷에 기름 튀면 어쩌려고 그래. 어서 가서 앞치마나 둘러. 아니, 옷부터 갈아입고 와. 내 여벌 옷 줄까? 형님은 본인의 낡은 옷을 던져주며 저를 주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어머니, 제가 애들 좀 챙기고 올게요라며 딸 둘을 데리고 거실로 나가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까먹었습니다. 저는 혼자 차가운 주방 바닥에 앉아 수백 장의 전을 부쳐야 했습니다. 기름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지만 형님은 가끔 들어와 감시만 할 뿐이었습니다. 동서, 전 부칠 때 뒤집게 너무 자주 쓰지 마. 육주 빠지잖아. 그리고 동그랑땡 모양이 왜 이렇게 제각각이야? 정성이 부족하네. 우리 집안 제사상은 예로부터 모양 예쁘기로 소문났는데 동서 때문에 올해는 망치겠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조용히 용돈 봉투를 내밀자 형님은 어디선가 나타나 그 봉투를 낚아채듯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동서. 액수가 이게 뭐야? 요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성의가 너무 없네. 나는 이번에 어머니 모시고 효도 관광 보내드리려고 적금까지 깼는데 동서는 돈으로 때우는 것도 모자라 액수까지 소박하네.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니까.
저는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남편 성진 씨는 거실에서 형님 남편과 술잔을 기울이며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시집왔나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형님은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동서 울었어. 아유, 내가 좀 바른 말 했다고 상처받았나 보네. 근데 동서, 이게 다 동서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나중에 동서 밑으로 아랫동서 들어오면 그때 고마워할걸. 자, 울지 말고 가서 식혜 좀 퍼와. 어머니 목마르시대. 형님의 괴롭힘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집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은수야, 이 옷 너한테 잘 어울리겠다며 옷 한 벌을 사주시면 형님은 며칠 뒤 그 옷과 똑같은 하지만 훨씬 비싼 브랜드의 옷을 사입고 나타나 어머니, 은수 동서가 입은 거 보니까 저도 갖고 싶어서 하나 샀어요. 역시 비싼 게 핏이 다르긴 하네요 라며 시어머니의 선물 가치를 깎아내렸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 때 제가 직접 케이크를 구워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딸기를 올리고 생크림을 발랐죠. 가족들이 모여 케이크에 불을 붙이려는데 형님이 갑자기 유명 호텔 베이커리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줄 서서 겨우 산 케이크예요. 동서가 만든 것도 정성은 가득하지만 입맛 까다로운 우리 어머님께는 역시 명품 케이크가 맞을 것 같아서요. 동서 미안해. 이건 애들 간식으로나 먹이고 어머님 생신 축하 노래는 이 케이크로 하자. 결국 제가 구운 케이크는 식탁 구석으로 밀려났고 형님이 사온 비싼 케이크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형님은 그 모습을 보며 저에게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형님은 단순히 저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본인의 위치가 저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저를 짓밟고 깎아내리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 일상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이런 텃세는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더 기괴하고 잔인한 형태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누가 일을 더 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뱃속에 있는 생명의 성별을 가지고 계급을 나누는 추악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1년 반 만에 저희 부부에게 소중한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기다렸던 남편과 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죠. 시어머니는 제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은수야, 고맙다. 내 몸이 제일 귀하니까 이제부터 꼼짝 말고 쉬어라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형님의 반응은 축하가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린 지 불과 사흘 뒤 시댁 모임에서 형님은 갑자기 잔을 높이 들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셋째 가졌어요. 이번엔 느낌이 정말 확실해요. 태몽도 아주 장대했거든요. 커다란 호랑이가 제 품으로 달려드는 꿈이었어요. 이건 100% 아들 태몽이죠. 우리 집에 드디어 대를 이을 귀한 기둥이 생기려나 봐요. 이미 딸 둘을 둔 형님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혀 눈치를 주지 않으셨지만 형님 스스로가 아들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었죠. 형님의 셋째 임신 소식에 집안은 잔치 분위기가 되었지만 그때부터 저를 향한 형님의 교묘한 괴롭힘은 성별이라는 칼날을 품게 되었습니다. 동서, 임신 초기에 입덧 심하다며? 나는 딸 둘 낳을 때도 그렇게 유난 안 떨었어. 근데 동서는 배 모양 보니까 딱 딸이네. 딸 가진 엄마들이 입덧이 유별나고 얼굴이 푸석해진대. 거울 좀 봐, 동서. 기미가 벌써 올라오는 것 같아. 역시 아들 가진 엄마들은 속에서부터 윤기가 나는데 딸은 엄마 기운을 다 뺏어가나 봐. 저는 꾹 참았습니다. 형님,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만 나오면 좋죠라고 웃어넘기려 했지만 형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형님의 행패는 더 심해졌습니다. 본인도 임산부고 저도 임산부인데 본인은 귀한 아들을 가졌으니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고 저는 딸을 가졌으니 몸을 더 움직여서 순산 준비를 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동서, 임신했다고 너무 누워만 있으면 나중에 애 낳을 때 고생해. 자, 이 사과 좀 깎아와봐. 내가 아들을 가져서 그런지 요새 자꾸 신과일이 당기네. 동서는 딸 가졌으니까 피부 관리나 좀 해.
딸 가진 엄마들은 얼굴이 흉해진다며 제가 무거운 배를 안고 사과를 깎아오면 형님은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워 시어머니께 큰 소리로 들으라는 듯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아들 낳으면 이름은 제가 이미 받아놨어요. 종갓집 학렬 맞춰서 아주 귀하게 지으려고요. 동서는 딸이라 이름 짓기도 편하겠어. 그냥 예쁜 이름 아무거나 붙여주면 되니까. 그렇지만 아들은 다르잖아요. 이 집안의 대를 잇고 나중에 제사도 주관할 아이인데 아무렇게나 지을 수 없죠. 형님은 심지어 제 뱃속의 아기를 쓸모없는 존재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아기 베네쩌고리를 2벌 사오셨는데 형님이 그것을 가로채더니 하나는 자기 가방에 쑥 넣고 남은 하나를 제 쪽으로 던지며 말했습니다. 동서, 이건 내가 가져갈게. 재질이 이게 더 좋아 보이네. 우리 아들은 피부가 예민할 텐데 좋은 거 입혀야지. 동서 딸은 뭐 아무거나 입혀도 예쁠 거야. 원래 딸들은 옷발로 사는 거니까. 저는 그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야, 큰 며느리, 너 왜 그러니? 둘 다 똑같이 내가 고른 거야 라며 나무라셨지만 형님은 입술을 삐죽이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도 참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종갓집에서 아들이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동서도 내심 부러울걸요. 저처럼 아들 태몽 꾸고 싶어서 매일 밤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동서, 너무 실망하지 마. 나중에 내 아들이 동선의 딸 보호자 노릇도 해주고 그럴 테니까. 형님의 가스라이팅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졌습니다. 정밀 초음파를 보러 가는 날 형님은 저에게 전화해 물었습니다. 동서, 오늘 성별 나오는 날이지. 아마 내 말이 맞을 거야. 딸이라고 하면 너무 실망해서 울지 말고. 요새는 딸이 비행기 태워준다는 말로 위로받으면 되니까. 근데 나는 오늘 큰 스님한테 부적 하나 더 받았어. 아들 기운 더 강해지라고. 동서도 하나 써줄까? 지금이라도 성별 바뀔 수 있다는 비방이 있다는데. 저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제 아이가 딸이라는 확답을 들었을 때 저는 실망이 아니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다행이다. 내 아이가 형님 같은 사람의 아들과 경쟁하며 살지 않아도 돼서.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형님은 시댁 단톡방에 축하 대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은수 동서, 역시 내 예상이 맞았네. 축하해. 딸이 엄마한테는 평생 친구라잖아. 비록 우리 집 기둥은 못 되겠지만 예쁘게 키워봐. 나는 오늘 병원에서 고추 달린 거 확실히 보고 왔어.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벌써 기대된다. 단톡방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남편 성진 씨도 참다 못해 형수님 말이 좀 심하시네요 라고 한마디 했지만 형님은 어머 서방님. 내가 뭐려. 좋은 걸 좋다고 한 게 죄예요? 라며 뻔뻔하게 응수했습니다. 그날 이후 형님은 저를 볼 때마다 패배자 보듯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동서, 딸 낳으면 산후조리 잘해야 해. 여자 몸은 아들 낳을 때랑 딸 낳을 때랑 회복 속도가 다르대. 아들 낳으면 기가 살아서 금방 일어나는데 딸 낳으면 마음이 허해서 몸도 늦게 낫는다더라. 내가 조리원비 보태줄까? 동선에는 외벌이라 힘들 텐데. 형님은 본인의 셋째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권력으로 삼아 저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형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구시대적인 분이 아니셨고 형님이 휘두르는 그 아들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인지 곧 밝혀질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도화선은 바로 돈, 시어머니가 주신 조리원비였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10달의 기다림 끝에 저와 형님은 한 달 간격으로 차례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그토록 원하던 건강하고 예쁜 공주님을 낳았고 형님은 입버릇처럼 자랑하던 대로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의 순산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매일같이 미역국을 끓여 병원과 조리원을 오가셨죠. 사건은 제가 조리원에서 퇴원하기 불과 이틀 전 몸조리를 하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을 때 터졌습니다. 창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저는 갓 기저귀를 간 아기의 천사 같은 얼굴을 보며 세상 모든 시름을 잊고 있었죠. 그때 요란하게 진동을 울리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형님.
평소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이라 의아했지만 그래도 같은 산모 처지에 고생했다는 인사는 하려나 싶어 반갑게 전화를 받았죠. 네, 형님. 아기 보시느라 바쁘실 텐데 웬일이세요? 제 상냥한 인사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형님의 목소리는 축하가 아니라 취조에 가까웠습니다.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금방이라도 사고를 칠 것 같은 그런 음성이었죠. 동서, 몸은 좀 어때? 이제 슬슬 퇴원할 때 됐지? 근데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 어머니가 이번에 조리원비 보태주셨지? 얼마 입금하셨어? 똑똑히 말해봐. 내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그래.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성이라며 건네주신 돈의 액수를 동서끼리 대놓고 묻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형님은 제 대답이 늦어지자 혀를 차며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대답을 못해? 내가 뭐 뺏어 먹으려고 그래? 나도 어머니한테 받았으니까 확인해 보려는 거야. 어머니가 동서한테 500 주셨지? 맞지? 내가 어제 어머니 통장 정리하시는 거 슬쩍 봤는데 동서 이름으로 500 찍혀 있더라고. 내 말이 틀려? 네. 형님. 어머니가 500만 원 보태주셨어요. 사실 저도 너무 깜짝 놀랐고 저희 친정에서도 이렇게 큰 돈을 주시기 힘든데 어머니가 마음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남편이랑 어제 한참을 울었어요. 형님도 아마 똑같이 받으셨을 텐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형님의 날카로운 비명이 수화기를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짐승의 울부짖음 같기도 했고 무언가에 홀린 사람의 발광 같기도 했습니다. 뭐? 500? 진짜 500이야?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동서,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어떻게 너랑 나랑 똑같을 수가 있냐고. 너는 딸을 낳았고 나는 이 집안대를 잇는 아들을 낳았어. 그것도 셋째라고 셋째. 딸 가진 너랑 아들 가진 나랑 어떻게 대접이 똑같을 수가 있어. 어머니가 정말 노망이 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아들 낳은 공을 이렇게 찬밥 신세로 만드냐고.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걸 넘어 우리 아들을 무시하는 거야. 형님의 폭언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조리원 침대에 주저앉아 전화를 받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옆방 산모들이 들을까봐 겁이 날 정도로 형님은 악을 써댔습니다. 동서, 너 똑바로 들어. 너 그 돈 내가 다 챙길 생각 마. 양심이 있으면 그 중에 반은 떼서 나한테 줘야 해. 내가 아들 낳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아들 안 낳았으면 이 집안 조상님들이 노하셨을 거야. 그 공을 내가 왜 나눠 가져? 어머니가 정신이 없어서 똑같이 주신 거니까 내가 알아서 처신해. 알겠어.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주신 돈을 제가 왜 형님한테 드려요? 그리고 아들이든 딸이든 어머니 손주인데 왜 자꾸 차별을 하세요? 저 너무 서운해요. 서운? 내가 서운할 게 뭐가 있어? 딸 낳고 500이나 챙겼으면 과분한 줄 알아야지. 나는 지금 억울해서 잠이 안 와. 내 아들이 딸이랑 동급 취급받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내가 알아.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따질 거니까 너도 그런 줄 알아. 전화는 신경질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기가 너무 가여웠습니다. 태어난 지 보름도 안 된 아이가 고모라는 사람에게 돈 500원. 가치도 안 되는 존재로 치부되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그날로 조리원을 박차고 나와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형님은 시어머니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거실 바닥을 손바닥으로 쳐댔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에 시집와서 딸 둘 낳고 셋째로 아들까지 안겨드렸는데 어떻게 은수동서랑 조리원비를 똑같이 주실 수 있어요? 이건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들 낳은 며느리는 특별 대우를 해줘야 다른 집에서도 무시를 안 받죠. 제가 아들 낳느라 뼈마디가 다 벌어지고 죽다 살아났는데 딸 낳은 동서랑 똑같이 500이라니요. 어머니, 저 서운해서 이 집 며느리 못하겠어요. 시어머니는 황당해하시며 형님을 타일렀지만 형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야, 큰 며느리. 사람 나고 돈 낳지. 돈 나고 사람 낳느냐. 내 눈에는 둘 다 귀한 손주인데
왜 차별을 하라고 하느냐. 은수도 내 자식이고 너도 내 자식인데 어미 마음이 어떻게 한쪽으로만 쏠리겠어. 너 평소엔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돈독이 올랐어. 조용히 못해. 어머니의 꾸짖음에도 형님은 어머니가 변했다. 은수 동서가 여우짓을 해서 어머니를 홀렸다며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의 이 뒤틀린 분노는 며칠 뒤 제가 퇴원하여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날 마침내 화산처럼 폭발하게 됩니다. 퇴원 후 첫 시댁 모임.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형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이고 아기 젖병만 씻고 있었습니다. 남편 성진 씨도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었죠. 하지만 형님은 작정한 듯 거실 한복판에 버티고 앉아 제가 거실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기를 안고 거실로 들어서자 형님은 들으라는 듯 혀를 쯧쯧 차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유, 조리원비 500만 원이나 챙겨서 그런가. 애옷이 아주 번쩍번쩍하네. 누구는 아들 낳고도 서러워서 미역국도 안 넘어가는데 동서는 참 속도 좋아. 딸 낳고 500이면 호강한 거지. 안 그래? 동서, 그 돈으로 내 가방 산 건 아니지.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기 보느라 피곤하실 텐데 좀 쉬세요라고 좋게 넘기려 했죠. 하지만 형님은 제 무시가 더 기분 나빴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강은수. 너 지금 내 말 무시하니? 내가 형님으로 보여, 안 보여? 너 조리원에서 나랑 통화할 때 뭐라 그랬어? 어머니가 공평하게 주신 거라고. 내가 감히 어디서 공평을 논해. 아들 낳은 나랑 딸 낳은 너랑 어떻게 수평선에 있냐고. 형님은 제 앞으로 다가와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옆에서 살살거리고 여우짓하니까 어머니가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야. 3년 동안 이 집안 살림 도맡아 한 건 나야. 셋째로 아들 낳아서 대 이은 것도 나고. 근데 내가 굴러온 돌 주제에 어디서 똑같이 대접을 받으려고 들어. 양심이 있으면 그 돈 반 토막 내서 내 아들 앞에 사과문이랑 같이 내놔야 하는 거 아니야. 참다 못한 남편 성진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이 무슨 유세예요? 우리 딸이 형수님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자꾸 돈 이야기로 애를 무시하세요. 우리 은수도 형수님 비위 맞추느라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남편이 나서자 형님은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어머, 서방님까지 세트로 나를 공격하시네. 그래요, 아들이 유세예요. 이 집안 어른들이 겉으로는 허허 웃으셔도 속으로는 다 나만 믿고 계셨어. 내가 그 서러운 딸 둘 뒤에 아들까지 낳아드린 건데 동서 내가 감히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너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어? 딸은 가르칠 필요 없다고 아예 예의범절도 안 가르치고 시집 보냈니? 친정 소리가 나오자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형님이 저를 무시하고 살림 못한다고 구박하고 명절에 한복 입었다고 눈치 주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기를 남편에게 넘겨주고 형님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서늘했습니다. 형님, 방금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친정, 우리 부모님이 딸이라고 저를 안 가르쳤다고요? 형님이야말로 아들에 미친 사람 같아요. 세상에 어느 엄마가 자기가 낳은 딸 둘을 앞에 두고 아들만 최고라고 소리를 질러요. 형님이 낳은 우리 조카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고모인 저도 조카들 딸이라고 차별해 본 적 없는데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따위 소리를 해요? 뭐, 인연이 어디서 그따위 소리야? 이게 진짜 미쳤나? 형님이 제 뺨을 때리려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손목을 꽉 낚아챘습니다. 치세요. 치라고요. 형님이 저를 치는 순간 우리 관계는 동서고 뭐고 끝입니다. 조리원비 500? 그래요, 내가 500 줄게요. 내가 국어라는 셈 치고 드릴 테니까 그거 받고 제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형님 같은 사람이 고모라고 우리 딸 옆에 있는 게 더 소름 끼치고 무서우니까.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형님은 손목을 휘두르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고 저는 밀리지 않고 형님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아기들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과 제 남편이 저희 둘을 떼어놓으려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형님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보셨어요? 전현이 저를 쳤어요. 아들 낳은 큰 며느리를 저 딸년 엄마가 쳤다고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나 억울해서 못 살아. 나 이 집안에서 나갈 거야.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천천히 열리며 시어머니가 걸어 나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낡은 사진첩 하나가 들려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깨진 물컵 조각들과 울고 있는 며느리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셨습니다. 전부 입 다물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행패들이야. 어머니의 사자 후에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은수, 너 잠시 안방으로 들어오너라. 너랑 따로 할 말이 있다. 그리고 큰 며느리 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한 말들 하나하나 곱씹으며 기다리고 있어. 내 오늘 이 집안의 뿌리 깊은 원한을 다 뽑아버릴 테니까. 저는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어머니의 엄중한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뒤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안방의 무거운 문이 닫히자 거실에서 들려오던 형님의 악에 바친 곡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방 안은 향초 냄새와 묵직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죠. 저는 어머니의 꾸중이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억울함에 몸이 바르르 떨렸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른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형님께 대들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형님이 제 아이를, 그 어린 생명을 돈 몇백만 원에 비교하며 무시하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사람인데, 저도 엄마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나요? 제 흐느낌을 묵묵히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거친 손마디로 제 젖은 뺨을 조용히 닦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너머로 느껴지는 슬픔의 깊이가 저에게까지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은수야, 고개 들어라. 내가 너를 혼내려고 부른 게 아니란다. 내가 오죽했으면 그 순한 성미에 불같이 화를 냈겠니. 내 아들 성진이만 귀한 게 아니라 남의 집에서 애지중지 키워 우리 집으로 보내준 너도 나에게는 똑같은 내 자식이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왜 모르겠니. 어머니는 화장대 구석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첩 하나를 꺼내 제 앞에 펼치셨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오래전 흑백에 가까운 사진들 속에 한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퀭한 눈망울에 잔뜩 겁에 질린 표정, 바로 형님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은수야, 내 형님이 저렇게 아들에 미치고 돈에 집착하고 너를 못 살게 구는 건 그 아이가 나빠서라기보다 그 아이의 영혼이 아주 오래전에 심하게 망가졌기 때문이란다. 내가 오늘 너에게 그 아이의 치부를 다 보여주려는 건 너더러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니야. 다만 왜 저렇게 괴물이 되었는지 그 뿌리를 알아달라는 게지. 어머니가 들려주신 형님의 과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잔인했습니다. 형님의 친정어머니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 딸만 셋을 낳았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사셨다고 합니다. 당시 형님의 친할머니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형님의 어머니에게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온갖 모욕을 주었죠. 그 집안 친할머니라는 작자가 얼마나 독했는지 며느리가 밥을 먹으려 하면 아들도 못 낳는 년이 입만 살아있느냐며 숟가락을 빼서 바닥에 던졌단다. 겨울에는 방에 불도 안 넣어주고 갓 태어난 딸아이를 보며 또 쓸모없는 년이 나왔다고 침을 뱉었지. 내 형님은 10살 때까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자랐단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의 친정어머니는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화병이 깊어져 형님이 고작 10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적인 장례식 날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어린 형님에게 친할머니가 다가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내 애미가 아들 하나만 낳았어도 저렇게 일찍 안 죽었다. 아들을 못 낳으니 조상님이 노예서 데려가신 거야. 너도 나중에 시집가서 아들 못 낳으면 내 애미처럼 비참하게 버려질 줄 알아라. 그 말은 10살 아이의 가슴에 시뻘건 인두로 지진 것 같은 평생의 낙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형님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죽는다. 아들을 낳아야만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형님은 친할머니 밑에서 구박받으며 자라는 내내 남동생들이 고기를 먹을 때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결심했답니다.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서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무도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권력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저 아이는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축복받으러 온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 같은 마음이었을 게다. 첫째 딸을 낳고 병실에서 나를 보며 벌벌 떨던 그 눈빛을 나는 잊지 못한다. 내가 애썼다, 예쁜 공주님이다라고 했을 때 저 아이는 안도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엔 꼭 아들 낳을게요라며 울더구나. 나는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시어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에서 여전히 씩씩거리며 소리를 지르는 형님의 실루엣을 보며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조리원비를 똑같이 500만 원 준 것도 저 아이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딸을 낳았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너는 그냥 내 소중한 며느리다라는 걸 돈으로라도 증명해주고 싶어서였어. 그런데 그 상처 깊은 영혼에는 내 진심이 닿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이룬 아들 낳기라는 업적이 부정당하는 공포로 다가온 모양이야.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도 대우가 똑같으면 언제든 다시 10살 때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그 원초적인 두려움 말이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마음속에 가득 찼던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고 그 자리에 낯설고 아픈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형님이 저에게 부렸던 그 모든 텃세, 옷차림 지적, 살림 참견, 그리고 아들 자랑까지. 그것은 저를 괴롭히려는 악이라기보다 나 좀 보세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나 이제 사랑받을 자격 있죠? 라고 외치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의 발악이었던 것입니다. 은수야, 내가 내 형님을 감싸고 도는 게 아니다. 나도 오늘 저 아이가 너한테 한 말들, 내 부모님 욕한 거 절대 그냥 안 넘길 거다. 따끔하게 혼내고 도리를 가르칠 게다. 다만 너는 저 아이가 가진 그 깊은 구멍을 한 번만이라도 들여다봐 줄 수 없겠니? 내가 저 가여운 영혼의 손을 한 번만 잡아준다면 이 집안의 비극적인 대물림이 여기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부탁하는 거란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이며 부탁하는 그 모습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형님을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형님을 따로 불러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셨고 당분간 시댁 출입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매일 밤 곱씹었습니다. 형님이 저에게 했던 모진 말들을 떠올리면 여전히 화가 났지만 그 뒤에 숨어 떨고 있을 10살 소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치유를 택하기로요. 저는 먼저 형님에게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를 통해 형님 댁으로 아이들 옷과 제가 직접 만든 밑반찬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쪽지에 이렇게 적었죠. 형님, 아기 새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죠. 저도 하나 키워보니 형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몸조리 잘하세요. 처음에는 답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님의 반응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다시 마주쳤을 때 형님은 예전처럼 팔짱을 끼고 지시를 내리는 대신 쭈뼛거리며 제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먼저 다가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이전 좀 드셔보세요. 형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더니 이번엔 정말 맛있게 됐어요. 역시 형님 손맛이 최고라니까요. 형님은 당황한 듯 그래, 잘했네. 라며 짧게 대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예전의 날카로운 도끼 대신 낯선 당혹감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 딸아이의 돌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만 모인 소규모 잔치에 형님 식구들을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형님은 잔치 시작 전부터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나타나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잔치가 무르익고 아이가 돌잡이로 연필을 잡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형님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저를 식당 밖 테라스로 불러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테라스에서 형님은 한참 동안 입을 뗐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동서. 아니, 은수야. 형님이 제 이름을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형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내가 살아온 세상은 남을 밟지 않으면 내가 밟히는 곳이었고 아들을 낳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곳이었거든. 그래서 너를 보면 불안했어. 너처럼 당당하고 사랑받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아들 하나 믿고 버티던 내 자리가 사라질까봐 겁이 났던 것 같아. 그래서 더 악랄하게 굴었어. 내가 미쳤었나 봐. 형님은 손에 든 쇼핑백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아기 드레스와 직접 쓴 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내가 내 과거 이야기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줬다는 거. 사실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어. 내 치부를 들킨 것 같아서. 그런데 내가 보내준 밑반찬이랑 쪽지 보면서 매일 밤 울었어. 아, 나는 아들이 없어도 완벽한 며느리가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마흔이 다 되어서야 처음 느꼈거든. 형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은수야, 나 정말 나쁜 년이지. 우리 딸들한테도 너희는 아들만 못하다는 소리를 은연중에 하며 키웠던 게 너무 후회돼. 내가 받은 상처를 내 자식들한테 고스란히 물려줄 뻔했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멈춰 세워준 거야. 정말 고마워. 저도 형님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형님의 어깨는 생각보다 작고 가냘팠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이제 이 집안에 아들 낳은 유세도 딸 낳은 서러움도 없어요. 형님은 그냥 형님 자체로 우리 집의 맏며느리고 제 든든한 형님이에요. 이제 우리 조카들한테도 제 딸한테도 최고의 엄마와 고모가 되어주면 돼요. 테라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저희 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안도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합리적이고 깊은 사랑이, 그리고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본 용기가 거대한 원한의 대물림을 끊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관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형님은 이제 제 든든한 육아 멘토이자 친언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우리는 나란히 서서 수다를 떨며 요리를 합니다. 가끔 형님이 실수로 예전 버릇이 나와 지적질 을 하려다가도 서로 눈이 마주치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립니다. 은수야, 내가 또 꼰대짓 하려고 했지. 미안. 이 버릇 고치기가 쉽지 않네. 이리 와, 내가 설거지 다 할 테니까 너는 가서 좀 쉬어. 형님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집니다. 이제 우리 집안에는 아들을 낳아 세운 삭막한 권력 대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는 따뜻한 온기가 흐릅니다. 6070 시청자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상처 뒤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어린 시절의 아픔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그 아픔을 들여다봐주는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와 형님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화해와 축복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